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아, 여기 계세요. 날씨가 추운데, 왔어요. 그냥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요. 서연이는 안 온 거예요? 아휴, 서연이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린 서연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시겠다고 하신 건 어머니의 뜻이었죠. 남편과 저도 끝까지 반대했지는 병원비라는 높은 장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병원이 집과 가까운 곳에 있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이었죠. 늘 바쁘다고 왜 오냐고 마음에도 없는 타박을 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부르신 날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아픈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괜찮다. 기분은 평소보다 더 좋고 다행이야. 전 혹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서연 아빠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는 일이 끝나면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다. 저한테요? 무슨 말씀인지요? 너 종찬이 데려다가 기운 건 알고 있지? 아, 그건 결혼 전에 설한 아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따로 두 분께 내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서연 아빠에게도 더 물을 필요 없는 이야기라서 그 이후로는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 나는 네가 그렇게 속이 깊어 좋더라. 그래서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나 가거든 종찬이한테 고집 부리지 말고 친엄마를 찾으라고 해라. 네, 아, 그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어요? 아, 있지. 그럼 낳아준 부모가 따로 있는데 아니, 그건 너무 오래됐기도 하고 지금까지 찾지 않았던 걸 보면 그게 그의 고집이야. 쓸데없는 거지. 가만 보면 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속을 통 알 수가 없으니 혹시 나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해서 그런 거면 나 가고 나서는 꼭 찾으라고 나중에 미련하게 후회 남기는 짓 하지 말라고 그 설득 좀 해봐라.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도 그의 고집 아시잖아요. 다른 건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유연한데 한 번 그렇게 아니다 싶은 건 세상에 무너져도 안 고치는 사람이라. 그래서 너를 불러다 부탁하는 거야. 그래도 이 세상에 종찬 고집 끊어볼 사람은 너 말고 없지 않냐? 나는 종천이가 나처럼 이승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후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보니까 여관은 후회스러운 장소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아직 거기 계시지 않으세요? 내 삶은 내가 더 잘한다. 끝도 내가 다 알아.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 서연애미야, 우리 종찬이 잘 부탁한다. 그래도 내 새끼라 나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알았어요. 제가 서연 아빠한테 이야기 잘해볼게요. 추워요, 어머니. 그만 들어가세요. 무적 삶을 정리하시는 듯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안 하시던 부탁까지 하시는 모습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어머님을 부축해 병실로 돌아와 눕혀드리고 자리를 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려던 찰나 남편의 뒤를 따라오는 여자의 얼굴에 저는 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언니? 그 여자는 어머님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남편은 알듯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3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 관련된 이야기예요. 남편은 꽤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답니다. 집세가 밀려 허구한 날 집주인이 쫓아와 술 냄새 풍기는 방 안에서 코를 박고 숙자를 하던 날들. 밤마다 귀신 소리처럼 들려오던 엄마의 흐느낌. 엄마가 가출한 뒤 끼니를 채우기 위해 생면을 부어 먹던 그 일상이 남편의 삶이었던 거예요. 야, 서정찬, 가서 소주 한 병 사와. 돈은요? 그냥 가서 가져와. 나중에 갖다 준다고. 슈퍼 아줌마가 이제 돈 안 가져오면 술 안 준다고 했어요. 뭐 려먹으려 했네. 아주 벨돼지가 불러 터졌지.
외상이라도 곱게 받아먹지는 못할 망정 누가 그 돈 떼어먹는데 누가 그깟 소주값 안 갖다 줄까봐 그러냐고. 이 서필동이를 뭘로 보고. 야, 그럼 옆집 가서 돈 좀 구해와. 슈퍼에서 외상하는 것만큼이나 남의 집에 가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꾸는 게 그렇게 싫었다고 남편이 나중에 털어놓더군요. 하지만 두 번째도 거절하면 어김없이 그 화살이 자기한테 날아올 게 뻔했어요. 별 수 없이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옆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하는 손이 천근만근이었대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간 신육이 불나살이 나아들게 뻔해 싫어도 별 수 없었던 거예요. 정찬아, 무슨 일이야? 그게 아빠가요. 아빠 뭐야? 아빠가 또 돈 빌려? 휴, 이 사람이 진짜. 그때 주변 이웃들은 전부 아버지를 피했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어린 눈에도 그게 보였대요. 똥이다. 저기 똥을 밟을 수 있으니 피하자. 이웃들의 그런 시선들이 애를 주눅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딱 한 집, 그 옆집 부부만이 달랐대요. 이웃들이 다 더러워서 피하는 아버지와 맞서 싸워주기도 하고 아픈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던 거죠. 아, 이봐요. 종찬 아빠, 이거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시킬 게 없어서 애한테 돈을 빌려오라 그래요? 앵벌이도 아니고. 아이씨, 그거 빌려줄 거면 그냥 빌려주고 말면 말 것이지. 남의 자식 보고 앵벌이래. 지금 종찬 아빠 하는 꼴이 그러니까 그렇죠. 아유, 지 꼴 좀 봐, 지 꼴 좀. 종 엄마는 또 집 나갔어요. 이번엔 왜? 그러니까 왜 사람을 때려? 때리기 싫으면 맞을 짓을 하지 말고. 나 금수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을 때렸겠어. 지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갔겠지. 후지. 아유 답답해. 아주 답답해. 죽어. 나 돈 못 줘. 술 마시면 또 목소리 키우고 행패나 피우지. 내가 종찬 아빠 뭐가 예쁘다고 돈을 꺼줘. 그럼 나가지. 내 둘 것도 없으면서 남의 집에 발을 들이밀긴 뭘 들이미나. 나가. 나가라고 글쎄. 내가 말을 말지 말을 말아. 종찬아, 가자. 그 나가려면 혼자 곱게 나갈 것이지. 남의 아들은 왜 데려가? 야, 서종찬 이리 안 와. 그렇게 옆집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옆집에 가는 날이 어린 남편에게는 더없이 평온한 하루였답니다.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고 달콤한 휴가 같은 일이었죠. 종찬아, 넌 절대 네 아빠 닮아 그러면 안 된다. 알지? 네, 그럴수록 공부는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어. 아줌마가 숙제 받을 테니까 얼른 숙제부터 해라. 옆집 아주머니는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었대요. 그렇게 나오면서도 식탁에 있던 남편 숙제를 싸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따끈한 카스테라와 우유를 먹으며 숙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매일같이 그런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애가 너무 어른들의 눈치를 보았던 겁니다. 그때 나이가 고작 9살이었는데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찬아, 아줌마가 집에 있기 싫으면 와도 된다고 했는데 왜 안 왔어? 그냥, 이 콩알 만한 게 눈치를 다 보네. 이 녀석아, 네 아버지도 안 보는 눈치를 뭐 알아보니? 그러면 어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싫어한다고 누가 그래? 왜? 할머니가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눈밖에 났으니까 저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 듣는데요. 어머, 이 어린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게 어떻게 네 탓이겠니? 세상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근데 종찬아, 아줌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하지만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정말요? 그래, 너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콩을 심어도 팥처럼 키우면 밭이 되는 거고 콩처럼 키우면 팥도 콩이 된다고. 그러니 아버지가 밭이라고. 너도 밭처럼 굴지 마. 밭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일단 니네 아버지가 하는 거 그건 다 버려. 그래도 네가 자식인데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한데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네 아버지가 보여주는 건 정말 눈꽃만큼도 배울 점이 없더라. 그러니 딱 정반대로 하면 돼. 그러면 적어도 절반은 절반. 망나니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피해 도망친 어머니, 혼자 방치된 아이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그 옆집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아주머니뿐만이 아니라 아저씨도 참 좋은 분이셨답니다. 어이고, 그 종천이 와 있네. 어쩐지 오는 길에 그 통닭 한 마리 사고 싶더라니. 어머, 통닭 사왔어요? 잘 됐네. 종찬아, 통닭 먹자. 통닭. 저도 먹어도 돼요? 그럼 닭다리 먹어. 아줌마는 원래 닭다리보다 퍽퍽한 살이 더 좋아. 오늘은 김씨가 말이야, 옆구리 터진 김밥이 됐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옆구리 터진 김밥이라니까. 쉬는 시간에 짬을 내서 바둑을 뒀는데 그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는 거야. 근데 글쎄 겨드랑이에 아주 주먹만한 구멍이 있지 않겠어. 어머, 그것도 몰랐던 거야? 몰랐지. 주먹만한 구멍 사이로 삐쳐나온 털 몇 가닥. 그 꼴이 어찌나 웃기던지. 아유, 너무 웃긴다. 김씨 그렇게 안 보였는데 허술한 구석이 있었군요.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은 깨끗한 보각이 갈린 식탁. 그 위에 셋이 마주보고 앉아 먹는 고수건 후라이드 통닭 한 마리. 고성이 아닌 웃음이 오고 가는 저녁을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오면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아이씨, 그것도 마누라가 아주 배떼지가 불렀어. 어디 서방을 아웃이 확 버릴까 보다. 뭐야, 왜 기어들어와? 밥 안 차려? 종종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벼락 같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어졌죠.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애는 애라서 그때마다 소세라치게 놀라며 냉장고 문을 열었고요. 할 줄 아는 게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어서 계란을 꺼내서 끓였답니다. 아무리 마누라가 해주는 음식만 받아먹고 산다고 해도 애보다 할 줄 아는 게 많았을 텐데도 누가 차려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굶고만 있었대요. 아무것도 내오지 않으면 남는 힘으로 손껌을 했고요. 다 뒀어요. 아이씨, 물이 좀 많은데. 뭐야, 너 옆에서 뭐 얻어먹고 왔냐? 이거 통닭 냄새 아니야? 네, 아줌마가 조금만 먹으라고 해서. 아, 그럼 내 거도 챙겨와야 할 거 아니야. 썩을 놈의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 지만 입이고 굶뿌 있을지 생각은 그 눈콧만큼도 안 나지 않나. 한껏 흙보는 그 눈추리에 남편은 한 대라도 얻어맞을까 조마조마하게 있었답니다. 그러면 가라 마라 말도 없이 냄비에 코를 대고 후루룩 라면 국물을 이리저리 튀어가며 라면을 먹었대요. 다 먹은 그릇은 손으로 툭 밀어놓고 이불로 기어들어가 잠이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라면을 즐겨 먹지 않아요. 제 손으로 라면 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저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 끓이며 한 젓가락 하라고 권해도 마다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라면을 비운 날이면 남편은 냄비를 씻어다 엎어놓고서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눈물을 삼키며 오늘은 제발 엄마가 돌아오길 빌면서요. 아버지와 싸운 후 가출한 엄마가 돌아오는 건 보통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걸렸대요. 기약도 없이 나간 거라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면 돌아와 있는 경우가 많았죠. 문을 열었을 때 현관까지 늘어진 너저분한 살림이 하나 없이 깨끗하면 엄마가 돌아온 것이었죠. 엄마, 종찬이 왔니? 언제 왔어? 아까 왔어. 손부터 씻어야지. 엄마는 마치 슈퍼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처럼 그렇답니다. 자기가 17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동안 내려앉은 먼지를 털고 썩은 식재료로 엉망이 된 냉장고를 비우고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를 돈으로 다시 신선한 식재료를 사다 채운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한 번 집을 나갔다 오면 묻고 싶은 게 참 많았답니다. 왜 나만 두고 나갔는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지, 집이 무서우면 학교라도 찾아와 주지, 왜 아빠를 피하듯 자신도 피했는지, 지갑에 정리해서 넣었던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서 났는지. 하지만 한 가지도 물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 걸 물었다간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엄마, 뭐 들어? 조기찌개 하려고. 종찬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난 계란말이랑 소시지 부침.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종찬이가 좋아하는 거라 엄마가 계란도 소시지도 사다 뒀어. 이따 저녁에 해줄게. 그 전에 속죄 끝낼 수 있지? 응, 지금 당장 할 거야. 굳이 친부모님과의 좋은 기억을 떠올릴 때면 딱 그 순간이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다시 돌아온 그 며칠이요. 그때는 아버지도 어머니 눈치를 보며 며칠은 좀 잠잠했던 거예요. 웬 조기찌개 싸길래 너는 어디서 나고 벌었어? 어디서 그런 게 있어? 소주는 안 사왔어. 조기찌개에는 소주가 딱인데 없어. 하여간 그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식탁에서 마주보고 앉아 하는 똑같은 대화인데도 옆집과는 분위기가 한참 달랐답니다. 차가운 말과 냉소적인 표정이 오가는 식탁에서 남편은 그저 무슨 일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어야 했죠. 무사히 식사가 끝난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래가지 않았고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 고성이 오갔죠. 아이 좀 내놔 보라고. 다시 준다니까. 그래서 준 적 있어? 생활비 한 푼 안 주면서 남의 직업은 왜 모남? 내가 남이냐? 이게 서방 알기를 아주 네가 덜 맞았지. 네가 덜 맞았어. 그래, 때려라. 때려. 죽여 아주. 그래도 절대 못 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내 새끼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번 돈인데. 뭐? 어디 가서 몸이라도 팔았냐? 이상하다 싶었지. 가진 능력도 없는 주제에 네가 무슨 수로 돈을 벌어? 말 조심해. 너보단 나. 너는 능력도 개념도 없지만 나는 없는 능력이라도 지켜야겠다는 개념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을 잠가놓은 방에서 머리를 베개 아래에 두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척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죠. 뭔가 부딪히는 소리, 온 집안을 메우는 비명. 그런 게 한참을 오가다 결국 엄마가 번 돈을 뺏겨야만 끝날 일이었죠. 그래도 당한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번 돈을 집안 여기저기 숨겨놓은 덕분에 전부를 뺏기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고요해진 거실에 나와 엉망이 된 짓거리를 정리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 작은 몸뚱이 안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대요. 종찬 엄마, 문 열어봐. 나야 언니. 아휴, 또야. 종아빠가 이 지랄을 떨어놓고 나간 거야? 설마 또 맞은 거야? 나 미치겠어. 나 어떡하면 좋아. 못 버티겠어. 정말 못 버티겠어, 언니. 그러게, 그만 버티래도 그만 버티고 종찬이 데리고 나가 살아. 뭐 좋다고 저런 놈한테 맞으면서까지 번번이 이 집에 기어들어와? 내가 어떻게 종찬이를 혼자 키워? 언니, 나 이번에도 공장 들어가 단계 알바하고 왔어. 하루 15시간씩 밥 때 빼고는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해. 근데 어떻게 종찬이를 키워? 어떻게? 충분히 키워. 너 없으면 뭐 종찬이가 종찬아빠 보살핌을 갖는 것 같아? 종찬이 이 꼴 보다가 철이 일찍 들어 속이 꽉 차버렸어. 차라리 너 일 나가고 종일 호자 있는데도 네가 키우는 게 맞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종찬이 잘 키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자신 없어, 언니. 옆집 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 도와줬답니다. 어질러진 집을 함께 치워주시거나 아버지가 돌아오면 같이 마주 앉아 설득도 해보고요. 종아빠, 종찬이 이제 슬슬 크기 시작하면 많이 들잖아. 그 전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애야, 기우기 나름이지. 없이 키워도 잘만 크니까. 그거 아시죠?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 밖을 키워주고 재워주는 게 부모 역할인데 간장 종지만하게 태어났다고 간장 종지 들고 살게 할 거야? 아휴, 성님,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허리 한번 성이 나면 그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고 은혜 팔자에 한가하게 병원에 들어놓고 치료받을 수도 없고요. 여편애라는 것은 그 지서방이 허리가 아프든 말든 어디 소 닭 보듯 하니 내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 허리 안 쓰는 일도 있고 돈을 벌려고 하면 뭐라도 하지.
아이고, 나는 대수다. 그렇게 해서 꼴랑 몇 분이나 본다고. 종찬이 저놈이야. 대학이든 뭐든지 능력 가는 거고, 응, 말하는 거고. 내 덕에 세상듯 받으면 되지. 내가 뭘 또 해요. 아, 잔이나 재워봐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애초에 설득이란 게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 강한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식도 낳아두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 교육에 투자할 생각도 눈꼽만큼도 없었답니다. 만약 누군가 아이를 위해 쓰라고 큰 돈을 주더라도 그 돈은 고스란히 아버지 술값으로 쓰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단 하나의 희망은 있었죠. 자기가 영원히 아홉살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결국 온전히 자기 편이며 뭐 자나 13, 16, 19 그렇게 30살 성인이 되는 게 좋았답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했대요. 남편이 그 무렵에 대해 한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친어머니한테 한 이야기였죠. 엄마가 일하지 않고 맨날 집에만 있으려면 얼마가 필요해? 갑자기 그건 왜? 내가 나중에 커서 그 돈 벌어줄게. 종찬이가 엄마 위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줄 거야. 응, 그러니까 말해줘. 얼마나 벌어야 엄마 안 힘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한 1억? 아휴, 1억 너무 많은데. 종찬아, 걱정하지 마. 그 돈은 엄마가 벌게. 엄마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종찬이 안 힘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할게. 그러니까 종찬이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저 건강하게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하게 해서 미안해, 종아. 어떤 호기롭게 꺼낸 이야기가 오히려 엄마를 더 슬프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답니다. 1억. 어떻게든 그 1억을 벌어 반드시 엄마랑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확실한 목표가 생기니 공부도 더 잘 되고 잘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되게 했대요. 받아쓰기에서 90점을 받으면 틀린 글자를 100번 쓰고 수학 익힘책은 구멍이 뚫릴 때까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복습했답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했대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독종 하나가 들어왔다고 소문이 날 만큼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졸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집안 형편 때문에 속셈학원 하나도 다닐 수가 없으니 학교 수업에만 매달려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딱 6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는데 애석하게도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그것도 망연자실하게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대한 걸림돌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학교에서 돌아온 남편은 온 집안에 붙은 무시무시한 빨간 딱지를 보고 얼어붙었답니다. 아버지께서 기어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버린 것이죠. 엄마는 난장판이 된 집에서 훌쩍이고 있었고요. 종찬아, 왔어? 엄마, 이게 뭐야? 이건 왜 끝났어? 끝났어. 무가 불안해서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더래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빨간 딱지 아래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앉아있더랍니다. 그게 남편이 본 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대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초조함이 느껴져 짐가방을 찾았는데 역시나 엄마의 짐도 가방도 하나도 없었고요. 처음엔 늘 그렇듯 가출이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이상하더래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처음으로 학교 수업도 집중하지 못할 만큼이요. 1주일, 2주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이제 안 온다. 네? 왜요? 엄마 어디 갔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제길, 미친 옆집이네. 아주 자식도 서방도 다 내 편치고 어디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온다는 걸 알게 됐대요. 엄마와 함께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미래가 흐려지고 지옥 같은 아버지와 함께 6년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기다리면 조금만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분명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답니다.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집에 있는 날이면 술에 잔뜩 취해 주정만 했죠.
남편이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졌어요. 라면 하나 끓여. 라면 없어요. 무슨 놈의 집구석에 라면이 없어. 그럼 가서 사오든지. 돈을 주세요, 그럼. 뭐야, 라면은 거저 준대요. 가서 배고프다고 나중에 준다고 하고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인정거리가 없어도 애가 배고프다는데 안 내주고 백이냐?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야, 이 새끼야. 이거 말하는 본세준 보소. 제가 왜 그래 하는데요. 그 예로부터 부모가 배를 굶거든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요깃거리를 마련하는 게 자식돌이었다. 내 덕에 세상에 태어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머리 좀 걷다고. 자식돌이가 찾기 전에 부모돌이는 했어요. 뭐야, 누가 나와달라 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냥 아버지가 낳아놓은 거잖아요. 왜 나를 멋대로 낳아놓고 멋대로 방치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한 게 뭔데요? 아버지는 아버지 배고픈 거밖에 생각 못하죠. 저는 먹은 줄 알아요. 아버지가 급식비를 안 내줘서 전 몇 달 전부터 급식도 못 먹고 있다고요.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반항이었답니다. 처음엔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급식비가 없어 굶었다는 말에 그래도 할 말이 없는지 당황하더래요. 실제로 남편은 그 몇 달 사이에 빠지기도 했고 염치 없이 옆집 아주머니가 데려가 먹이지 않으면 저녁도 못 먹는 일이 잦았죠. 쌀통은 비어 있었고 어설프게 해결한 압류지 때문에 그야말로 빈 껍데기 같은 집이었답니다. 냉장고도 침대도 텔레비전도 없었대요. 이미 시선을 마주할 만큼 키가 커버린 자식이 덤벼들 태세로 노려보니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도 한동안 안 들어오더래요. 종찬아, 종찬아, 옆집 아줌마야, 문 좀 열어봐. 오셨어요? 반찬 좀 해왔어. 쌀은 전에 가져다 준 건 다 먹었어. 네, 감사히 잘 먹었어요. 종찬아, 그러지 말고 아줌마 집에 와서 먹어. 너 불편할 것 같아서 쌀 주고 반찬 가져다 주고 하는 거지. 나는 네가 그냥 오는 게 더 편해. 아니에요. 그 염치 없이 그러는 거 아니랬어요. 왜? 또 어려서 그런 네 할머니 말 때문에 그래? 걱정 말래도 옆집이 10년이면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러지 말고 아줌마 집에 가서 먹자. 응, 모시기는 척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스스로도 너무 비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울었대요. 중학교 2학년이 된 다 큰 남자애가 그렇게 서럽게 우니 아주머니도 당황하고요. 그러다 덩달아 눈물이 고이더랍니다. 아유, 네가 뭔 죄니? 이 어린 게 대체 뭔 죄야? 뭐가 죄인이지? 부모가, 종찬아, 너무 힘들어 말라. 아줌마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울게.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줄게. 처음으로 부모도 아닌 남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던 거예요. 다 울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데 괜찮다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집에 데려가 고기를 듬뿍 넣은 찌개를 내주더랍니다. 그러고는 아저씨는 바로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남편의 친아버지를 아동 방임으로 신고한 것이지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의 친아버지가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더 황당한 일은 당임으로 신고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걸 옆집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살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은 또 처음이야. 그렇다니까. 세상에 남의 돈 맞고 사기쳐서 구치소에 있어서 집에도 못 오고 있던 거였어. 가서 남편이랑 그 꼴을 다 보고 했다니까.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자기 어차피 감옥 들어갈 거고 나와도 아버지 노릇하긴 글렀으니까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라는 거야. 거기 가면 밥이라도 안 굶을 거라고. 기가 막혀서 진짜 애가 불쌍해 죽겠어. 지 엄마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알 길도 없고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그 망나니 같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거였어요. 그냥 세상이 다 끝나는 줄만 알았대요. 고아원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갈 곳은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도망이라도 칠까, 그 생각으로 눈을 감고 밤을 새웠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옆집 부부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했구나 싶었죠. 종찬아, 아침 먹자.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아침 먹어야지. 아줌마랑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냥 하세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저 고아원에 가야 하는 거잖아요. 언제 가면 되는데요? 짐 챙길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바로 가도 돼요. 종찬아, 아니야. 너 고아원 안 보낼 거야. 네? 그럼 어디로 가게 되는 건데요? 옆집으로. 아줌마 아저씨 사는 집으로 가면 돼. 네, 너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서 너무 미안한데 어른들 사정이 있다 보니 그런 절차도 없이 급하게 그렇게 됐어. 아줌마랑 아저씨가 종찬이 입양하기로 했어. 입양이라니? 저를요? 아저씨랑 아줌마가요? 왜요? 아, 10년을 옆에서 자식처럼 키웠는데 너 고아원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발벗고 자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자식도 없고 이게 인연이다 하고 같이 살자 싶은 거야. 싫어. 네가 싫으면 안 돼. 싫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잖아요. 아줌마 아저씨가 왜요? 왜 저를? 자식 같아서? 그거 말고 이유가 더 필요해? 이제 아줌마 집에서 눈치 보지 말고 밥도 많이 먹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원도 다니고 그래라. 웃긴 이야기지만 진작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남의 자식 같다가 그런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러니까 종찬아, 걱정하지 마. 우리 그렇게 지내보자. 응. 남편은 그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간소한 짐을 챙겨 옆집으로 갔고 부부는 기꺼이 방 하나를 정리해서 내어준 거예요. 그 감사한 은혜가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와 돌아가신 시아버지였던 겁니다. 남편은 제게 처음 이 사실을 밝혔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고귀한 말을 가져와도 두 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해서 친부모를 대신해 키워준 은혜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비로소 남들이 가진 보통의 삶을 살기 시작해 따뜻한 조명 아래 다정한 식사가 익숙해질 무렵이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학교 행사로 예정보다 일찍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현관에서 양어머니와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던 남편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그 대화를 들었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만나고 싶대. 아휴, 사정이 그랬다는데 뭐. 종찬이 엄마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만나게 해주자니 나 왜 그렇게 크게 안 느끼지? 언제고 품 떠날 일이라는 건 각오하고 키웠지만 그래도 정을 많이 줘서 그런가. 이제 와서 제 엄마 찾아간다고 하면 어쩌나 싶고 난 자기 이해해. 솔직히 말해. 종찬 엄마나 종찬 아빠, 종찬이 낳기나 했지 뭐.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기나 했어. 오후 버전부터 해서 평생 종찬이 밥상 차려준 건 그쪽보다 자기가 더 많을걸. 밥 차려줬다고 다 엄마도 아니고 부모 역할이 뭐 별거야. 삼시세끼만 잘 챙겨줘도 부모 노릇을 한 거지. 아무리 사정이 있대도 그렇지. 지 사식 빤이지. 아빠 뒷에서 개고생할 거 알면서도 나물나라에 해놓고선 이제 와서 보고 싶기는. 심지어 그 입양한 것도 알았다며. 종찬 아빠 수감된 것도 알았으면 종찬이 갈 곳 없는 거 알았을 텐데 그걸 알고도 안 온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들어요. 아, 들으라지. 욕을 파가지고 얻어 먹어도 싼데. 아, 종찬이 귀에 들어갈까 봐 그렇지. 당연히 그 대화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발심이 어린 양어머니의 목소리에 결심했대요. 절대 친어머니를 찾지 않겠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순간 자기 거두어준 양부모만이 자신의 부모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양어머니께서 친어머니를 만나보겠냐고 했을 때도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죠. 종찬아, 그 엄마가 사정이 있었대. 엄마가 직접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데 한 번만 만나줘. 응, 저한테 엄마는 이제 엄마뿐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엄마, 저도 필요 없어요. 그 후로 그 고집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이 애 아빠가 된 것이었죠. 친어머니 이야기만 꺼내면 나를 세우는 통에 어머니께서도 더는 말씀 안 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돌아가실 때가 되자 그게 마음에 그렇게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 설득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닌데 서연 엄마 통해서 알았죠. 아, 그랬겠구나. 난 거기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네. 아주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저희 아파트 상가 세탁소 아주머니셨어요. 그것도 그냥 단골 세탁소 아주머니가 아니라 한동안 바쁜 저를 대신해 저희 딸 하원을 도와주신 분이기도 했죠. 회사 부서를 옮기면서 퇴근 시간과 아이 하원 시간이 안 맞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친정이 거리가 좀 있기도 했지만 그때는 저희 언니 사정에 친정엄마가 조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맡긴 옷을 찾으러 갔을 때 푸념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선뜻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서연이 내가 받을게요. 예? 아니에요. 바쁘신데 민폐죠. 민폐는 애가 순해서 그냥 앉아서 TV만 틀어놔도 잘 있겠는데 뭐 그렇게 해요. 그냥 계속 늦을 것도 아니고 퇴근하면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래봤자 두세 시간이면 되는 건데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아니면 별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해요, 애기 엄마. 사실 아무리 단골 세탁소라지만 불안함이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안심했죠. 엄마, 세탁소 할머니는 요술쟁이 같아. 왜? 막 쭈글쭈글한 옷을 깨끗하게 펴줘. 진짜 신기해. 신기하겠다. 근데 서연아, 그거 되게 위험한 거니까 할머니 일할 땐 근처에 가면 안 돼. 알았지? 안 가. 할머니가 절대 못 오게. 나는 만지면 큰일 난대. 그래서 나는 맨날 할머니가 주는 과자 먹으면서 티니핑 봐. 서연이 거기서 엄마 기다리는 거 괜찮아. 무섭거나 심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안 무서워. 막 손님들이 나한테 과자도 주고 인사도 해주고 씩씩하대. 다행이네. 엄마가 가능하면 빨리 올 테니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맞벌이 부부라면 공감할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돈이라도 드려야 하나 했는데 한사코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과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퇴근이 늦고 세탁소에 가본 적이 없어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죠. 돈은 안 받으신다네. 아, 뭐라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 고기나 과일 같은 건 먹을 거 해드리기 좀 애매해서 안 드실 수도 있고 집만 될 수도 있잖아. 돈 안 받으시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별 수 있어. 돈 받으시면 좋겠는데 하원 도미를 써도 돈을 그 이상 써야 하잖아. 마음이 편치 않긴 하지. 그렇다고 세탁소에 멀쩡한 옷을 맡길 수도 없고 주변에 소문이라도 내서 단굴이라도 많이 만들어드려. 아파트 손님들이 단굴이지 뭐. 엄마, 할머니 생선 좋아해. 생선? 응, 그때 엄마 야근해서 늦었을 때 할머니랑 밥도 먹었잖아. 그때 그랬어. 할머니는 생선 반찬이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나보고도 먹어보라고 해서 나도 먹었어. 그때 딸 이야기를 듣고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다리기도 했었죠. 한 번에 많이 가져다 드리면 부담스러울까봐 장본 김에 고등어, 갈치, 삼치 조금씩 그렇게 해드리니 다음부터는 챙기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받아주셔서 참 감사했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살갑게 언니라고 부르더니 남편은 여전히 그 뒤에서 알듯 말듯 혼란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당신이랑 저분이 엄마가 갑자기 찾는다는 말에 놀라서 반차 쓰고 잠깐 집에 둘렀다 오려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나와서 나를 붙들더라고. 엄마 병원에 좀 같이 가자고. 아, 내가 저번에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종찬아, 기억하겠니?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줄곧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서 있는 게 뭐가 있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손을 잡고 울먹이던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벼랑간 남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종찬 엄마, 그러지 마라. 종찬이 마음 불편하게. 어머니께서는 그분을 두고 종찬 엄마, 즉, 제 남편의 어머니라고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전 절대 맞춰지지 않을 것 같은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바로 제 남편의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경찬아, 늦었지만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역시 잊고 살아. 완전히 몰랐네. 솔직히 말하면 나다 싶었어요. 잊고 살았는데 엄마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종찬아, 그땐 엄마가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가 정말 사정이 있었어. 그 사정 알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단 한순간도. 저한테는 그저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버려졌다. 그 사실만 중요했으니까. 버린 거 아니야. 절대 버린 거 아니야. 어떻게든 사정이 나아지면 데려오려고 했었어. 그때 전혀 엄마만 있으면 됐었어요. 밥을 굶어도 됐고 학교도 안 가도 됐었어요. 그냥 엄마랑 안정적으로만 살면 됐었어요. 근데 엄마 어떻게 했어요? 저 두고 갔어요. 아버지랑 이혼하면서도 저만 두고 혼자 갔고 아버지 수감됐을 때도 제 사정 뻔히 알면서 나 안 찾아왔어요. 그때 고아원 신세 될 뻔했고요. 저한텐 중요해요. 왜 할머니가 아팠어? 왜 삼촌이 할머니를 나 몰라라 해서 엄마가 돈도 벌고 간병 경황이 없었어? 자마, 너를 데려와서 키울 수가 없었어. 다 변명인 거 알아. 근데 절대 너를 버리고 싶었던 적도 버렸던 적도 없어. 그분은 정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끄덕이지 않았어요. 듣고 보니 그분 사정도 딱하기는 했지만 다 큰 어른의 숨은 상처가 작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쉽지 않았죠. 그때 어머니께서 나섰습니다. 네 엄마 그래도 할 만큼 했어. 사정 나아지고 나서는 5만 원, 10만 원씩 돈도 붙였다. 너 대학 갈 때 첫 학기 등록금 낸 것도 네 엄마야. 고등학교 때 데려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려고 했었는데 네가 영실타고 해서 만나지도 못하게 한 게 내가 두 사람한테 몹쓸 짓 한 것 같아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 제가 안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안 됐지. 어떻게든 사정 들어보게 기회는 줬었어야지.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해졌네요. 이제 용건 끝났으면 돌아가 주세요. 종찬아, 어서요. 결국 그분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제대로 닦을 새도 없이 병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도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 침묵이 내려앉은 병실에서 남편만 쳐다보았죠. 어머니께서도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다시 입술을 뗐죠. 왜 원망스럽지 않겠니? 정찬이는 마음 다 알아. 근데 네 속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도 안다. 알긴 뭘 알아요. 엄마 몸이나 잘 챙겨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부른 건데요. 사람 간 떨어지게 왜 안 하던 짓을 해요. 이 이야기 하려고 불렀어. 엄마 가거든 고집 부리지 말고 친엄마 찾으라고. 아, 엄마도 왜 쓸데없이 너네 그 아파트 들어갔다는 소식 듣자마자 웃돈 주고 세탁소까지 옮긴 게 네 엄마야. 학비와 생활비에 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네가 친부모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동안에도 네 엄마는 어떻게든 너를 돌봤었어. 남편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울고 있다는 것을요. 원망스러운 만큼 보고 싶기도 했겠지. 그 마음 두고두고 나중에 네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울지 엄마 다 알아. 그러니 우리 아들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야. 먼저 하늘에 간 네 아빠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무거운 한숨이 가느다랗게 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남편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고 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아드렸죠. 자식을 위해 하는 이야기라지만 어머니 속은 어떨까 감도 안 오더라고요. 학대받고 방치된 옆집 아이를 입양해 자기 자식처럼 키운 후 친부모에게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려는 어머님이야말로 참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종찬아, 난 저 사람이 참 고맙다. 이기적이게도 저 사람 덕분에 자식이 허락되지 않았던 내 발자국에 너처럼 착하고 멋진 아들을 얻었잖니. 연세대에 입학한 아들, 대기업에 입사한 아들,
그런 아들을 둔 것도 단히 엄마 덕분 아니겠니? 아,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이제 와서? 왜? 우리 아들 현명한 선택할 거라고 믿어. 엄마는 그러면 원이 없겠다. 어머니께서는 온 기력을 다해 웃어 보이셨습니다. 남편은 다가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어머니의 남은 손을 잡은 채 펑펑 눈물을 쏟았죠.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 어머니께서는 소천하셨어요. 때가 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는지 저희 부부와 남편의 친어머니를 부르셨죠. 그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실 때였어요. 간신히 손을 들어 남편과 그분을 가까이 오시게 하더니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남편과 그분의 손을 함께 포개시더군요. 엄마, 엄마, 언니 걱정 말아요. 언니가 잘 키운 아들, 언니 대신 내가 책임질게. 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시다 눈을 감으셨어요.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병마와 싸우신 분답지 않게 평온한 얼굴이었죠.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세탁소 문을 닫고 3일간 장례식장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건을 앞두고 남편이 먼저 그분께 다가갔어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도 되겠니? 어차피 함께 해주실 분이 많지도 않고 가고 싶으면 가서 그렇게 함께 입간식도 했죠. 그때 그분께서는 고요한 잠에 빠진 어머니 얼굴을 감싸 안으며 그러셨어요. 언니, 고마워요. 내 아들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내가 죽어서도 갚을게. 다음 생에서도 갚을게. 어떻게든 언니 찾아서 내가 갚을게요. 그 후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된 세탁소 아주머니를 더 자주 찾게 되었고 그분께서도 제 딸을 더 기꺼이 자주 맡아주셨죠. 남편은 따로 찾아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이번 추석이었어요. 내내 모른 척 했는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기 서윤 아빠, 그 세탁소 아주머니 말이야. 이번 명절에 함께 보내는 게 어떤가 해서 연휴도 길고 보니까 세탁소도 3일은 쉰다고 하시던데 같이 전도 부쳐 먹고 어머니 낙골당도 같이 가고. 제 말에 남편은 대꾸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분을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아 명절에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부른 것이었죠. 그분이 집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해 오셨을 때 남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군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무뚝뚝한 인사만 하고 함께 밥을 먹었죠. 밥상에서 딸은 조잘거리며 따뜻한 밥과 간이 잘 된 음식이 담긴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러고는 거의 밥을 꾸역꾸역 입에 퍼넣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죠.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겠죠. 그토록 바라던 엄마와의 따뜻하고 정이 가득한 밥상이었어요. 어머니께서도 말씀이 없으셨고 식사가 끝난 후 갑자기 저희 부부 앞에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종찬아, 너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일도 안 하고 살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분께서 내민 통장을 조심스레 열어본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히 1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지금은 그 1억 가지고는 택도 없겠지만 엄마는 약속을 지켰어. 이거 모아 넣어주려고. 여보, 그러니까 이제 행복해라. 행복만 하자. 종찬아. 뜨거운 눈물의 화합이 오고 간 추석이었습니다. 지금쯤 하늘에 계신 어머님과 아버님은 행복하실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왔으니까요. 어머님 말씀대로 먼 훗날 남편이 후회하는 일 없도록 저도 옆에서 도와주려고요. 남편이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니 꼭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